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이게 논란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 1, 2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차민규 선수가 깜짝 놀랄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묻힐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실 공방이나 이런 게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 진실 공방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요, 저희 방송 있죠, 경불진을 좀 들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불거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 벌어질 때 사과의 경제학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 방송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칫 사족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흐려져서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요 세 가지 잘못된 사족을 알려드렸는데 김부름, 박지우 선수가 이 사족을 그대로 해버렸어. 첫 번째 사족이 뭐냐면요, 사과 앞뒤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 같은 변명 붙이는 거 피해야 한다, 이거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어제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무엇이 미안한지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사과드린다. 어제 김부름 선수도 거의 이런 기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싸움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빙상 연맹이에요, 협회예요. 이 조직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족도 그대로 하던데요, 만약 제 실수가 있었다면 이런 조건부 사과, 또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을 축소하는 사과, 또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 이런 것들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안 듣기로는 이윤택도 마찬가지예요. 이윤택도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 인간적인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법적인 책임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겠지.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또 이 성범죄라는 게 친고죄가 있었던 시절, 이때는요 고소를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윤택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은 문제가 없어,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요, 이윤택 얘기를 떠나 요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논란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 논란에서 왜 희망이 보였을까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응원을 보인다, 이 점이 보였거든요. 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뒤처진 선수에게 오히려 응원을 보내는 모습, 저는 이게 너무나 신선해 보였거든요. 혼자만 잘해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 뒤처진 선수와 함께 들어와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도요,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 보고 많이 생각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영 선수가 우리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요즘 이분이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SBS 제갈성렬 해설위원. 네.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팀 추월이라는 경기는 단결력과 협동력, 한 선수가 부족하면 그 선수를 도와주고 끌고 가고 밀어주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 아름다운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안타깝고, 앞으로 도저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게끔 선수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갈성렬 해설위원의 이런 충고, 요게 과연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와 지도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도 못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계약직들, 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이면 밥을 굶어야 하는 어린 학생들,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거든요. 또 폐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어르신들, 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는지 반성해야 할 사람들 의외로 많아 보이죠? 특히 기득권층들에게. 그런데 이들을 도와주고 끌고 가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저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서민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만한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 역시 이 PD님은 긍정론자예요. 아, 저는 반대로 예. 아직도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파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너무 짜증난다. 파벌 싸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부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듯이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확대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이 노선영 선수한테 박수 보내는 거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요번에도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송중기가 실검 상위에 떴더라고요. 아, 그랬었나요? 올림픽 기간에 웬 송중기?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송중기가 제 중학교 후배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아, 근데 쇼트랙 선수였대요. 송중기가요? 예. 초, 중 때. 그래서 중학생 때는 대전시 대표로 나갈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 파벌 싸움 때문에 너무 염증을 느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송중기도요? 그럼요. 야하. 아무튼 요번 논란이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팡 터져야 이런 파벌 싸움 다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런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분이 계시죠? 아, 그렇죠. 어제죠. 20일. 저희가 편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딱 봤더니 손흥민 선수를 닮은 분이 맞아요. 그 예. 축구 선수 한 손에 뭔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저희 애청자시라고 하시면서 프레이저님 예예.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저희 팟빵 댓글 같은 데 보면 진짜 글 많이 남겨놓으시는 프레이저님 기억나실 겁니다. 이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이분 본명을 듣고 바로 알 정도였다니까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프레이저님께서 저희 간식거리를 또 사 오셔가지고 예. 아주 감동이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와서 이렇게 응원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멀까지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10수년간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문사 있을 때 이렇게 독자분이 먹을 거 사서 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욕하러 오신 분은 계셨어요. 그렇죠. 뭐 삿대질하는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헬조선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헬조선은 아니에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거 저는 또 느꼈거든요. 예, 경불진에는 파벌이 없습니다. 어차피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정상화 방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도 난리더라고. 그래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재건축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질랑 말랑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의외로 주차장이 너무 모자란다. 에이?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렇죠. 오호. 그리고 놀이터가 너무 후지다. 아하. 또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미관상 너무 흉측하다. 요런 것들도 기준으로 처리가 돼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어제
이제 정부 발표는 이제 그런 건 다 됐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거 요것만 집중하겠다. 정상화라는 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풀어줬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예. 물론 주차장이 좁고 녹물이 나오고 애들이 가기 싫어할 정도로 놀이터가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잠을 자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 그렇죠. 아니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돼도 재건축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해줬을까요? 당연히 돈 때문이겠네요. 토건족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재건축 승인 계속 난립을 하다 보니 강남 집값들이 껑충껑충 뛰고 강남이 뛰니까 옆 동네도 뛰고 옆 동네도 뛰니까 경기도도 뛰고 재건축이 온상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곳만 안 껴요. 이상하게 은평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섬 같다고. 왜 섬입니까? 은평구 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문제는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가요. 서울에만 10만 3,800여 가구. 오이? 그 중에 우리 김 선생님이 살고 있는 목동. 여기에는요. 2만 2,300여 가구.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이고. 강남 4구는요. 총 2만 6천여 가구고요. 강동, 송파, 강남, 서초순입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울고 싶겠죠. 이걸로 한몫 잡으려고 이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샀는데 물론 사기만 하고 자신들이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죠. 그런데 집값을 오를 줄 알고 샀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집값이 안 오르게 됐다는 거죠. 갭 투자족들이 아주 아작이 났겠군요. 네. 자,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장점 중에 하나가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있죠. 음마. 음마 아파트. 음마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이 음마가요 1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이? 여기도 30년 넘었죠? 오호. 근데 전세가가요. 네. 놀라지 마세요. 4억 원이래. 이야, 이건 한마디로 전세로도 살기 힘들 정도로 낡았다 이 얘기군요. 네. 사실상 그 집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세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음마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는 4억인데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4배의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아하. 반대로 이 전세가 4억 원만 내면 강남, 대치동. 또 이게 학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거기에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의 나름의 장점, 이 소셜 믹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돈이 많은 세대든 없는 세대든 이러한 오래된 아파트 덕에 부자든 덜 부자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효과. 아하. 이게 이 오래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좀 어거진 것 같은데 낡은 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거 주거복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들도 3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지금 80년대, 90년대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게 말이 되냐? 2018년에.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죠. 네. 무조건 이걸 때려 부실 필요가 있나요? 그쵸? 30년이 넘게 녹물이 나오는데 왜 15억 원을 줬을까? 그러니까. 지는 살지도 않으면서 이미 여기에서 투기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뉴스에서 열을 열심히 내신 박 PD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박 PD가 자타공인 커피 매니아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끊었잖아요, 근데. 커피를. 그쵸.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예. 아무튼요, 커피 가격이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대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요, 중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 이런 중미 5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대요. 오.
이렇게 중미국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는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요, 이들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 체결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이로써요, 한중미 양측은요, 2015년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협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간에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중미 통상장관은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고요,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같이 깍지 꼈다는 얘기죠. 이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부는요, 한중미 FTA를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따라서 빨리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 간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부는요,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을 FTA 홈페이지에 상세 설명 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고나 커피가 싸게 들어오고 또 그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차, 철강, 가전, 화장품 이런 걸 또 싸게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하자. 네.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야, 그 전에 한중미 FTA 했어. 니네 이거 보고 있지? 협박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커피값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스타벅스에서 마진을 또 올려야 되거든.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돼요. 야, FTA 했는데 왜 커피값 안 내려? 그리고요, 원두 직접 사셔서 갈아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문자당 콩가루 연합에도 커피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타토 커피. 예, 정호희 대표님 듣고 계시죠?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신통방통한 초고속 열차, 이거를 머릿속에 공상 중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죠. 예. 그런데 이게 벌써 현실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어이? 현실화가 된다고요? 네.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요, 더 보링 컴퍼니, 이 회사가 머스크가 2016년에 만든 기업인데요. 이 보링 컴퍼니가 미국 워싱턴 DC 교통국으로부터 터널 굴착을 위한 예비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이퍼루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터널 뚫어도 된다? 그렇죠. 이런 허가를 받았다는 거군요. 예. 이 터널은 그냥 단순한 터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보링 컴퍼니의 주력 산업은 하이퍼루프잖아요. 이 하이퍼루프 시속 1100에서 1200km로 달리는 신개념 전철이죠. 아니, 자동차보다도 10배나 빨라. 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거의 비행기 속도인데 이게 튜브 형태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퀴, 엔진, 운전석도 없는 이 포드, 승객 이동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 포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하. 터널 안을 떠다니는 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하이퍼루프 기술은 진공청소기의 작동 원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게 SF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예, 빠른 바람을 타고 옮겨 다니는 물체가 먼지 쓰레기가 아닌 사람, 그리고 이 포드, 이 차를 옮기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허. 지난해 7월 머스크가 트위터에 워싱턴 뉴욕 구간 하이퍼루프 지하터널 건설에 대해 정부의 구두 허가를 받았다고 적었었는데 7개월 만에 실제로 사업이 진전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이 하이퍼루프가 진짜 만들어지면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네,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워싱턴 뉴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이동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고요. 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 부산도 15분. 아니,
아니 저는 서울 안에 은평구에서 양재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15분이면 양재역에서 사당 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늘 그렇듯 돈이죠. 작년 이 테슬라,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돈줄 아니겠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무려 15억 3,6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어허. 왜냐? 테슬라 차들이 인기는 많은데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을 못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인건비, 설비, 이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 당연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테슬라의 시총은 갈수록 오르고 있고요. 투자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총알이 부족하다는 거. 예. 요게 한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루프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총알 교통을 만들려면 총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면은 서울 부산이 15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우, 장난 아니죠. 얼마 전 설 명절 때 서울 부산이 가장 오래 걸린 게 한 8시간 반? 이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톨게이트 시간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은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하이퍼루프 한국 들어오면 서울 부산도 1시간 걸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 우리 동네도 서야지, 저기 동네도 서야지 이러면서 각 지자체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이분들이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아, KTX 때 그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할 거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군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 네. 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10년 또는 20, 30년 후에 한국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일본을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를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한국 상태가 일본의 10년 혹은 20, 30년 전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198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 또 출산율 저하 뭐 이에 따른 인구 문제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겪은 문제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 전개 과정도 일본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제 중학생 때 신문을 보다가 히키고모리 그리고 노인 고독사 이런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맞아요. 이 히키고모리가요. 일본에서는 언제 등장했는지 아세요? 1970년에 벌써 등장을 했었대요. 그래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게 본격적인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됐었는데 요게 현재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죠. 그렇죠. 혼술, 혼밥. 이 외톨이 소비가 어찌 보면 일본의 히키고모리와 매우 유사하죠. 네. 뿐만 아니라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요. 평행이론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평행이론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요. 한국과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래프 이거를 각각 그려놓고요. 겹쳐봤더니만 모양이 놀랍도록 유사해. 연수만 한 10년에서 20년 차이가 있고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정희가 시작한 일본 베끼기 그렇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최순실 사태 근원 중에 하나였던 정경련 있죠. 이 정경련이 뭐였냐면요. 삼성의 이병철 이 양반이 일본에 개의단 낸 얘를 모델로 만든 게 정경련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사건을 일으켰었잖아요. 이 발음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선단식 경영도요. 일본 재벌 시스템의 효시에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게다가요. 저희 오랜 애청자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2년 전쯤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임상규 기자 저자 기억나시죠? 네. 이분이 이런 얘기했었죠.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현재 일본 모습이 10년 혹은 30년 후 한국의 모습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책에 선남 선녀들을 소개팅을 시켜주는 술집 맞아요. 그게 뜨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하하. 이게 진짜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기분이 별로 좋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방금 얘기한 거 보면 이거를 부인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그런 얘기 단언해서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미래의 한국 모습이 현재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일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나쁜 점만 우리가 잘 피해가면 그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현재 일본의 경제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상식,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전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인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급격한 변화 때문에 격세지감을 느끼겠다. 이런 일본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따라서요. 현재 일본 경제 요 상황 변화만 제대로 살피면요. 앞으로 우리도 혹시 닮아갈지도 모르는 요런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 경제의 급변을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놀라운 일본 경제의 모습 뭐가 있나요? 얼마 전에요.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요. 제 눈을 의심케 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제발 더 근무해주세요. 정년 연장하고 임금 올리는 일본 기업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올리고 있대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는요. 최저임금이 올랐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네.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네. 수구보수 언론들이 막 선동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제발 좀 더 근무해주세요. 임금도 올려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 믿기 쉽니까? 요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1, 2년 뒤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일보는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 보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일본의 대형 보험사 중에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이라고 있대요. 여기가요. 내년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60세 이상 직원의 급여를요. 60세 이전에 7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대요. 이게 뭐가 놀라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왜냐? 현재 일본에서는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있대요. 이거에 따르면요. 일본 기업은요. 60세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으면요. 65세까지 고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일본도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요. 대부분의 기업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 65세까지 고용해야 돼? 그러면 모르겠어. 고용을 하라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60세 전에 받던 임금의 절반 정도만 주는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촉탁사원은 업무도요. 관리직들 60세 이하의 그 관리직들이 하는 일을 그냥 보좌하는 역할 요걸로 보통 제한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촉탁사원 재고용하는 거 대신 우리는 아예 그냥 기존 사원의 정년을 연장해버리고 게다가 요 연장한 사원들을요. 촉탁사원이 아닌 경영관리직이나 지점장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대요. 따라서요. 요렇게 경영관리자나 지점장을 60세 이상의 사원들한테도 맡기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촉탁사원일 때보다 2배에서 3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50대 시절에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60부터다. 이게 현실화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60세 이상의 장년층들 거의 템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일본 기업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지점장도 시켜주고 경영관리직도 하고 임금까지 높여준대. 왜 이렇게 할까요?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은요, 거품 경제기에 직원들을 대거 채용을 했는데 이 사원들이 이제 베이비부머 끝나가고 있으니까 일제히 퇴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향후 20년간 사무직의 20%에 달하는 1,700여 명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자칫하다가는 이 생명보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요, 이렇게 놔둬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 연장으로요, 700명 정도를 일단 더 확보하겠다. 그래서 서둘러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하고 고위직 맡겨놓고 임금도 올려주면 인건비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지만요,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요, 이렇게 인건비 늘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높여주고 고위직을 맡겨놨었을 때 늘어나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 크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벌 애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비정규직 배치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일본에서도 촉딱직을 많이 다른 기업들은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도 그런 생각 당연히 하고 시도도 했었대요. 하지만 그동안 해봤더니만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된 직원들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기존에 받던 월급부에 반밖에 못 받아.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동기부여 되겠습니까? 생산성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비용은 당장 절감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거 따져봤더니만 오히려 손해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남는 듯 했는데 뒤에서 손해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촉탁직들 비정규직 알바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따라서 차라리 직원들의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고 애사심을 높여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영업, 홍보, 마케팅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규직 분들이 잘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 사례를 들려주면 이게 말이 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바보들은 한참 손해를 본 다음에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기업들도 30년 전에는 현재 우리 기업들처럼 손해를 많이 봤어요. 30년 동안 경험을 해봤더니 메이지 야스다 생명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메이지 야스다 생명 꼭 진짜 일부의 사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인 오카무라 제작소는요, 다음 달부터, 여기는 더 빨라, 다음 달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데요, 60세 이상의 급여를요 75% 이걸 보장해주고 나머지 근로조건을 아예 바꾸질 않는데요. 60세 이상 됐었는데 쫓겨날 위기에 간 사람이 월급을 75% 그리고 기존의 직책 그대로 맡겨주면 애사심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복지도 그대로고. 도쿄 부동산 홀딩스 그룹 계열사인 도쿄 커뮤니티도요, 지난달에 벌써 정년 연장 대상자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급여 수준도 개선했대요. 이런 기업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는데 우리가 들어본 기업 중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어. 뭐냐? 혼다 있죠. 혼다. 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 아닙니까? 근데 혼다는요,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의욕을 높여주겠다 이러면서요, 벌써 지난해 4월 사원 4만 명을 대상으로요 정년을 연장해버렸어요. 그리고요, 60세 이상의 급여를 기존에는 아까처럼 50%밖에 안 줬었는데 요 발표를 할 때 80%를 보장해주겠다, 높여버렸다는 거예요. 혼다 다니는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애사심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차 바꿀 땐 혼다차로 바꾸지 않겠어요? 이제 혼다의 잔고장률이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니온 게이자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난해 일본의 25세에서 44세 노동력 인구가요, 2016년 대비 43만 명이 감소했대요. 젊은 층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년 연장으로요 시니어를 확보하려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니어를 그냥 확보하면 이 시니어들이 그 촉탁직 그리고 임금도 절반밖에 안 주면 열심히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임금까지 높여주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4호정, 5, 6도 다 뭔지 아시죠? 이거 좀 된
어려운 단어라서 까먹었어요, 저는. 아, 까먹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잖아요. 45세 정년, 56세에도 일하고 있으면 도둑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신조어가 일상인 한국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20년, 30년 후에는 이같이 시니어를 잡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아, 이런 경제적인 변화, 이거는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20, 30년이 아니라 10년? 아니면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부터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소개팅 해주는 술집이 이미 들어온 걸 보면 이것도 빨리빨리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예. 또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이것도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뉴스예요. 뭐냐면요,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전한 뉴스인데요. 일본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급증하고 있어서요, 일본 정부가요, 빈 땅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무덤 아니에요? 무덤? 아, 무덤이 아니에요.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후에 상속 등기가 되지 않거나 아예 명의자랑 연결이 두절돼가지고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는 그런 토지, 이른바 소유자 불명 토지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조치가 나왔대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요, 이런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10년 후에도 또 소유자가 그때까지도 안 나타나면 이 이용 기간을 또 10년 연장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도록 만들겠대요. 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빈집, 그거 비슷하네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 소유자 불명 토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있는 땅도 뺏으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일본에는 진짜 이렇게 얼마나 소유자 없는 토지가 많길래 이런 조치까지 나왔을까요? 일본에 이런 연구회도 있대요.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그쵸? 이참에 이피디님도 막걸리 연구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 아, 막걸리 연구회는 벌써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럼요. 제가 가입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요, 일본에서 소유자 불명 토지 연구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6년 현재 일본의 소유자 불명 토지가요, 410만 헥타르 이렇게 추정이 된대요. 네. 근데 410만 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 놀랍게도요,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무려 9분의 1. 9분의 1. 이게 말이 됩니까? 와. 9분의 1이나 누가 토지 소유주인지 모르는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규모가요, 일본이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게 큐슈죠. 예. 이 큐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소유자가 불명이래. 이야. 일본은 그러면 이 땅을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살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시죠? 아니, 왜 일본에서 이렇게 소유자 불명 토지가 많을까? 이유가요, 예. 되게 재밌어요. 일단 일본은 인구가 벌써 감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토지의 자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토지의 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없을까? 아, 유지비가 더 든다? 맞아요. 관리 비용을 비롯해서요, 등록 면허세, 고정 자산세, 이런 납세 부담, 내가 이 토지 소유주다 하면 이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돼도 나 저 토지 상속 안 받을래요. 네. 등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은 이 토지는 오랫동안 방치가 돼가지고 소유자 불명 토지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재밌죠. 하지만 일본도요, 이렇게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유자 불명 토지가 되면 그동안에 요거를 활용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도 소유자가 그 전에 상속받았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려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대. 상속은 안 받았지만. 그래서 소유자 불명 토지는 재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 왔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새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불명 토지를 좀 활용해보자, 이런 대책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허허. 아니, 아까도 박 PD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빈집 얘기 드렸었을 때, 네. 이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일본의 빈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8채 중 한 집, 8분의 1이 빈집이야. 그러니까 집이랑 땅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더 있어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업체가요, 이게 교복 업체던데 초중고생 대상으로요, 장래 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뭘 것 같으세요? 1위가? 가수? 연예인이 당연히 1위더라고요. 24.5%. 근데 2위가 뭐냐면요, 공무원. 13.4%.
실제로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요, 10만 명에 가깝다.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NHK 일본 방송이죠. 여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 일본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경쟁률, 이것도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네. 여기가 평균 6.5대 1에 불과했대요. 6.5대 1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도 과거에는 공무원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쟁률은요, 199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4대 1. 생각보단 낮네요. 저는 100대 1은 되는 줄 알았어. 이게 평균을 낸 거니까요. 아무튼 일본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더 재미난 것도 있어요. 2016년에 일본의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내정을 받았던 79,945명이요. 이듬해 4월 1일까지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가요, 77%에 불과했대요. 나머지 23%는 이탈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수도권에서 먼 홋카이도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년 연속 합격자들의 60% 이상이 나 공무원 시험 붙었지만 근무 안 하겠어요,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 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홋카이도청 공무원들 포기자 비율은요, 2013년만 해도 18%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 2016년에는 63%.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홋카이도청은요, 그래서 이런 꼼수 아닌 꼼수까지 부렸대요. 뭐냐면요, 합격 포기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채용 예정 인원을 3배 가까이 더 뽑아버린 거야. 어차피 관둘 애들이 많으니까. 어허. 아니, 일본은 공무원 대우가 나빠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본도요, 대기업 급여보다는 낮아도요, 안정적인 일자리로 공무원들이 불려지고 있대요. 지방직 공무원 평균 연봉은요, 얼마 전 일본 총무성 조사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6,700만 원. 상당히 높죠. 이게요, 일본 대기업 평균보다는 살짝 낮지만 민간기업 전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요, 취업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일본 젊은이들이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대기업 시험도 붙은 거야.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일본의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한국과는 반대의 모습을 연출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압박 면접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면접을 하는 임원들을 압박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두 번 전해드렸었고요. 요 얘기 기억나시죠? 유효 구인 배율. 이게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12월에 조사해봤더니 1.59래요. 이게 뭐냐면요, 유효 구인 배율은요, 구직자 한 사람당 일자리가 1.59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의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은요, 1974년 이후 4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널렸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일본 기업들의 인재잡기 경쟁은요, 눈물겨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들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동료도 매우 뜨거워요.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사카의 한 백화점은 개전 전부터 6,000명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5% 증가했다는군요. 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새해 아까 얘기했던 게이단네 있죠, 우리나라 정경련. 네. 또 경제동호회, 일본 상공회의소, 이런 경제단체 대표, 그리고 기업 총수 2,0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올해도 임금을 올려라. 그래야지 이렇게 오사카의 백화점처럼 손님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총리가 기업 단체장 모아놓고, 아베 총리 말에 일본 경제인 연합회 사다유키 회장은요, 이렇게 또 화답을 했어요. 임금 인상폭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들 제발 분발하세요. 이런 제게 이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독려 요구를 했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왜 이렇게 올리냐. 맞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일본 기업 단체가 오히려 임금을 올려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하시죠? 왜 일본 정부와 거기다가 경제인들, 경제단체까지 앞장서서 임금을 올려달라 주장을 할까요? 이는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경제 선순환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과거 20, 30년 경제 불황을 통해서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 경제에 낀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이어 부동산 거품도 꺼졌고요. 은행 부실도 누적되면서 기업과 가게가 동시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고요. 비정규직이 증가해서 고용 불안까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임금 기조, 살인적인 물가, 실물 경제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거와 맞물려서요, 일본 정부와 경제인들의 주장을 쉽게 설명하면요, 돈이 있어야 소비가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매출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서 임금을 올려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이가 없으면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려 20년, 30년간의 장기 불황을 거친 끝에 이제야 깨닫고 지금에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벌들은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을 그냥 곳간에 썩혀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돈을 임금 올리는 데만 쓰면 더 많은 돈이 곳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이 단순한 진리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는 몸소 그동안의 불황 겪은 다음에 이제서야 20, 30년 후에야 깨닫고 지금이야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경제의 실상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말 놀라워요.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건 일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를 거야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온 길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확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데 인색하면서 일본이 겪어왔던 장기 불황 20년의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도 없을까? 이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일본이 그동안에 잘못된 과거 요거 반성하고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변해버리면 돼. 그러면 일본의 장기 불황을 우리는 20, 30년간 안 겪어도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빵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젊음을 바치고 임금을 깎아 소비 여력을 없앴던 일본의 잘못된 과거,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미래가 일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보다 훨씬 더 멋진 복지국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의 재벌들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재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나서서 재벌들이 쫓아오게 해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 오프닝에도 얘기했잖아요. 재벌이 뒤처지면 우리가 끌고 와야 돼. 걔네들 정신 차릴 수 있게. 그냥 끈을 잘라버리면 안 되나? 아이,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재벌들이 진짜 1번 봐라, 정신 차리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지금 80년대, 90년대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게 말이 되냐? 2018년에.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죠. 네. 무조건 이걸 때려 부실 필요가 있나요? 그쵸? 30년이 넘게 녹물이 나오는데 왜 15억 원을 줬을까? 그러니까 지는 살지도 않으면서 이미 여기에서 투기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뉴스에서 열을 열심히 내신 박 PD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박 PD가 자타공인 커피 매니아잖아요. 아, 제가 몇 달 전에 끊었잖아요, 근데. 커피를. 그쵸.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예. 아무튼요, 커피 가격이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대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요, 중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 이런 중미 5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대요. 오. 이렇게 중미국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는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요, 이들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 체결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이로써요, 한중미 양측은요, 2015년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협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간에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중미 통상장관은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고요,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같이 깍지 꼈다는 얘기죠. 네, 이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부는요, 한중미 FTA를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따라서 빨리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 간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부는요,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을 FTA 홈페이지에 상세 설명 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고나 커피가 싸게 들어오고 또 그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차, 철강, 가전, 화장품 이런 걸 또 싸게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하자, 네.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야, 그 전에 한중미 FTA 했어. 니네 이거 보고 있지? 협박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커피값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스타벅스에서 마진을 또 올려야 되거든.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돼요. 야, FTA 했는데 왜 커피값 안 내려? 그리고요. 원모델링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돼도 재건축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해줬을까요? 당연히 돈 때문이겠네요. 토건족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재건축 승인 계속 난립을 하다 보니 강남 집값들이 껑충껑충 뛰고, 강남이 뛰니까 옆 동네도 뛰고, 옆 동네도 뛰니까 경기도도 뛰고, 재건축이 온상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곳만 안 뛰어요. 이상하게 은평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섬 같다고. 왜 섬입니까? 은평구 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문제는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가요, 서울에만 10만 3,800여 가구. 오이? 그 중에 우리 김 선생님이 살고 있는 목동, 여기에는요 2만 2,300여 가구.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이고. 강남 4구는요 총 2만 6천여 가구고요. 강동, 송파, 강남, 서초순입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울고 싶겠죠. 이걸로 한몫 잡으려고 이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샀는데, 물론 사기만 하고 자신들이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죠. 그런데 집값을 오를 줄 알고 샀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집값이 안 오르게 됐다는 거죠. 갭 투자족들이 아주 아작이 났겠군요. 네. 자,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장점 중에 하나가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있죠. 음마. 아, 음마 아파트. 음마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이 음마가요 1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이? 여기도 30년 넘었죠? 오호. 근데 전세가가요 예. 놀라지 마세요 4억 원이래. 이야, 이건 한마디로 전세로도 살기 힘들 정도로 낡았다 이 얘기군요. 네. 사실상 그 집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세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음마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는 4억인데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4배의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아하. 반대로 이 전세가 4억 원만 내면 강남 대치동 또 이게 학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거기에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의 나름의 장점, 이 소셜 믹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돈이 많은 세대든 없는 세대든 이러한 오래된 아파트 덕에 부자든 덜 부자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효과. 아하. 이게 이 오래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좀 어거진 것 같은데 낡은 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거 주거복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들도 30년 된 요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논란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 논란에서 왜 희망이 보였을까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응원을 보인다. 이 점이 보였거든요. 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뒤처진 선수에게 오히려 응원을 보내는 모습. 저는 이게 너무나 신선해 보였거든요. 혼자만 잘해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 뒤처진 선수와 함께 들어와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도요.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 보고 많이 생각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영 선수가 우리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요즘 이분이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SBS 제갈성렬 해설위원. 네.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팀 추월이라는 경기는 단결력과 협동력, 한 선수가 부족하면 그 선수를 도와주고 끌고 가고 밀어주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 아름다운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안타깝고 앞으로 도저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게끔 선수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갈성렬 해설위원의 이런 충고, 요게 과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와 지도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도 못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계약직들, 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이면 밥을 굶어야 하는 어린 학생들,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거든요. 또 폐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어르신들, 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는지 반성해야 할 사람들 의외로 많아 보이죠? 특히 기득권층들에게. 그런데 이들을 도와주고 끌고 가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저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서민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만한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역시 이 PD님은 긍정론자예요. 저는 반대로 예. 아직도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파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너무 짜증난다. 파벌 싸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부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듯이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확대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이 노선영 선수한테 박수 보내는 거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요번에도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송중기가 실검 상위에 떴더라고요. 그랬었나요? 올림픽 기간에 웬 송중기?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송중기가 제 중학교 후배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쇼트랙 선수였대요. 송중기가요? 예. 초-중 때. 그래서 중학생 때는 대전시 대표로 나갈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 파벌 싸움 때문에. 너무 염증을 느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송중기도요. 그럼요. 야하. 아무튼 요번 논란이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팡 터져야 이런 빠벌 싸움 다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런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분이 계시죠? 아, 그렇죠. 어제죠. 20일. 저희가 편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딱 봤더니 손흥민 선수를 닮은 분이 맞아요. 그 예. 축구 선수. 한 손에 뭔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열어 드렸더니 저희 애청자시라고 하시면서 프레이저님 예예.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저희 팟빵 댓글 같은 데 보면 진짜 글 많이 남겨놓으시는 프레이저님 기억나실 겁니다. 이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이분 본명을 듣고 바로 알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랬었죠. 네. 근데 이 프레이저님께서 저희 간식거리를 또 사 오셔가지고 예. 아주 감동이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와서 이렇게 응원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먹을 것까지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10수년간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문사 있을 때 이렇게 독자분이 먹을 거 사서 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아, 욕하러 오신 분은 계셨어요. 그렇죠. 뭐 삿대질 하는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헬조선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헬조선은 아니에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거 저는 또 느꼈거든요. 예, 경불진에는 파벌이 없습니다. 어차피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정상화 방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도 난리더라고. 오, 그래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재건축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질랑 말랑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 그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의외로 주차장이 너무 모자란다. 에이?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렇죠. 오호. 그리고 놀이터가 너무 후지다. 아하. 또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하하.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미관상 너무 흉측하다. 요런 것들도 기준으로 처리가 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정부 발표는 이제 그런 건 다 됐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거 요것만 집중하겠다. 정상화라는 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풀어줬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예. 물론 주차장이 좁고 녹물이 나오고 애들이 가기 싫어할 정도로 놀이터가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잠을 자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 그렇죠. 아니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이게 논란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 1, 2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차민규 선수가 깜짝 놀랄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묻힐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실 공방이나 이런 게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 진실 공방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요. 저희 방송 있죠. 경불진을 좀 들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불거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초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 벌어질 때 사과의 경제학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 방송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칫 사족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흐려져서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요 세 가지 잘못된 사족을 알려드렸는데 김부름 박지우 선수가 이 사족을 그대로 해버렸어. 첫 번째 사족이 뭐냐면요. 사과 앞뒤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 같은 변명 붙이는 거 피해야 한다. 이거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어제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무엇이 미안한지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뭐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사과드린다. 어제 김부름 선수도 거의 이런 기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싸움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는 이 빙상 연맹이에요, 협회예요. 이 조직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족도 그대로 하던데요. 만약 제 실수가 있었다면 뭐 이런 조건부 사과, 또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을 축소하는 사과, 또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 이런 것들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안 듣기로는 이윤택도 마찬가지예요. 이윤택도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 인간적인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법적인 책임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겠지.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또 이 성범죄라는 게 친고죄가 있었던 시절 이때는요 고소를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윤택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은 문제가 없어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요, 뭐 이윤택 얘기를 떠나